이 소녀가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상사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머리 위에 재킷을 던져버립니다. 쉬는 시간 되어 이 소녀가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상사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하지만 동료가 일부러 길을 막았고 결국 커피는 바닥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퇴근 시간이 되어도 그녀는 여전히 자료를 출력하고 있었지만 동료들은 그런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불을 끄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잔인하게 무시당하고 수많은 억울함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미소를 지으며 삶에 맞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딸의 고통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리십니다. 그는 그의 딸이 더 이상 참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익숙하다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의 아버지가 빵 한 조각에 목이 막혔고 루이스는 급히 밖으로 뛰어나가 의사를 불립니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환자 가족들과 싸우고 있으니까 그녀의 존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루이스가 병실로 돌아올 때 그녀의 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둔 후입니다. 그녀는 눈앞의 상황을 무력하게 바라보며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잔인하고 악독해져서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슬픔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그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혐오스럽습니다. 그러나 변화할 용기는 없습니다. 구급차 한 대가 달려오는데 또 다시 루이스의 존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트럭에 숨어 흐느껴 울었습니다. 긍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 그런 삶이 정말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 수 있을까? 루이스는 변화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아버지처럼 으르렁거리는 것을 따라하는데 아직 충분히 사납지는 않지만 어쨌든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직업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편집장에게 대담하게 기자로 일하고 싶다고 제안하지만 그는 여전히 루이스를 옷걸이 정도로만 여깁니다. 그를 무시하고 루이스는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편집장실로 들어가 명확한 이력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소망을 밝힙니다. 하지만 편집장의 태도는 매우 피상적입니다. 그는 기자 자리는 이미 충분히 찼고 자리가 나면 루이스에게 인턴 기회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실망하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또다시 무시당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눈앞의 압정을 편집장이라고 상상하고 그의 동맥을 계속해서 찔립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창 몰두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면접을 보러 오고 루이스가 커피를 타기도 전에 편집장은 이 남자를 모두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루이스가 방금 제안했던 바로 그 자리에 채용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는 편집장이 그렇게 뻔뻔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의 이력서도 이미 살펴보았는데 근무 경험도 없고 학력도 자신보다 높지 않습니다. 루이스는 왜 그가 자신보다 우선시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뒤돌아가는데 건물을 나서자 그 남자의 의기양양한 표정을 보고 루이스는 극도로 분노합니다. 그녀는 그를 죽이면 회사 자리가 비게 될 것이고 어쩌면 편집장이 그녀에게 인턴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품고 루이스는 그를 따라 터널로 갑니다. 그녀가 접이식 칼을 꺼내려는 순간 너무 긴장한 탓에 실수로 손을 베었고 그 소리를 들은 남자가 뒤돌아보았습니다. 루이스는 순간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침착함을 되찾고 서둘러 모든 신입사원은 정보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데 동료가 잊어버려서 그녀가 그에게 상기시켜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연락처를 교환한 후 분위기는 갑자기 어색해지고 분명히 작별 인사를 했지만 두 사람 모두 떠나지 않습니다. 루이스는 발밑에 칼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싶지 않고 결국 그 남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먼저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살인 충동이 점차 사라지자 루이스는 이전의 소심한 소녀로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살인은 순간적인 충동만으로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녀에게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 기회는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찾아옵니다. 루이스는 마지막 남은 가족을 집으로 맞이했지만 오랜 세월 떨어져 지낸 탓에 루이스의 언니인 셀레는 심지어 그녀의 이름조차 잊어버렸고 두 사람에게는 공통된 이야깃거리도 거의 없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루이스는 조문객들 중에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바로 고등학교 동창들입니다. 루이스가 오늘날처럼 된 것은 모두 그들 덕분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루이스를 괴롭혀 그녀를 괴짜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루이스가 내성적이라 긴장하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버릇이 있다는 것이고 결국 학교 무도회에서 그 4명 그룹의 장난 때문에 루이스는 모두에게 외면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피하고 싶지만 돌아서자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루이스가 격렬하게 분노하고 있을 때
언니 세렌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중개인과 연락하여 아버지께서 남기신 모든 재산을 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이스는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싶었지만 세렌은 여느 때처럼 그녀를 또다시 무시했습니다. 세렌은 루이스에게 빨리 짐을 정리하고 집을 판 돈은 반으로 나눌 것이라고 말했을 뿐 루이스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서둘러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루이스가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에 자신의 집을 팔 중개인이 바로 과거 그녀를 괴롭혔던 네인족 그룹의 리더인 줄리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수치심에 가득 찬 채 광고판 아래 멍하니 서 있었고 손은 억제할 수 없이 머리카락으로 향했고 찌릿한 고통이 밀려왔고 그녀는 두피 한 조각을 뜯어냈습니다. 하지만 후회할 틈도 없이 길가에서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루이스는 개의 목줄을 풀어놓았고 아버지께서 그녀에게 주셨던 작은 개는 이제 피 웅덩이 속에 누워 있습니다. 그 작은 개는 아마 이 세상에서 그녀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복수의 불길이 마음속에서 거세게 타올라고 루이스는 광고판 속 여자를 분개하며 바라봅니다. 그녀는 줄리아의 회사로 찾아가고 처음으로 용감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루이스는 줄리아에게 그녀의 삶에서 사라지라고 요구하고 그녀는 집을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줄리아는 여느 때처럼 그녀를 무시하며 심지어 이상한 눈빛으로 루이스의 정수리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네인족 그룹의 비웃음 소리가 울려 퍼지고 루이스는 마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발이 벗겨졌던 그해 무도회로 돌아간 듯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악몽입니다. 루이스는 절망하며 사무실 밖으로 걸어 나오고 눈물은 빗물과 뒤섞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여기지만 이제는 변해야 할 때입니다. 다리 밑에서 비를 피하던 중 루이스는 실수로 자신을 성추행하던 남자를 죽였고 그의 시체를 호수로 밀어넣는 순간 그녀는 마침내 내면의 진정한 자신을 해방시킵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고 이제부터 루이스는 자신의 복수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며칠 밤 후 그녀는 며칠 전 간호사와 싸웠던 남자를 몰래 따라갑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개가 길을 잃었다며 그에게 찾아달라고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그가 몸을 숙이자 루이스는 미친 듯이 마음속에 공포를 쏟아냅니다. 그녀는 살인자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살인에서 오는 흥분만이 그녀를 더 자신감 있게 만듭니다. 며칠 전 그녀는 길에 오줌을 싸던 남자를 죽였습니다. 미친 듯한 살인의 감정이 지나간 후 그녀는 때때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고 피 묻은 옷을 세탁기에 정신없이 쑤셔 넣을 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세제를 가득 넣고 간밤에 기억이 핏자국과 함께 씻겨 내려가기를 바랐지만 쓰레기통에서 피 묻은 칼을 보았을 때 간밤 남자의 고통스러운 헐떡거리는 숨소리가 떠올랐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쾌감이 다시 밀려옵니다. 살인은 정말 중독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근길에 루이스는 간밤의 살인사건 현장이 경찰에 의해 봉쇄된 것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시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고개를 돌리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면 경찰은 결코 그녀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약한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침 회의에서 편집장은 오늘 뉴스에 실을 만한 뜨거운 소식을 물고 늘 침묵하며 안내 데스크 업무만 보던 루이스는 오늘 아침 자신이 목격한 살인 사건에 대해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입을 열기도 전에 늦게 온 동료가 주목을 받습니다. 루이스는 또다시 무시당한 채 차를 끓이고 물을 따르는 일만 해야 하고 그녀는 억울함을 느낍니다. 분명히 이 아이디어는 그녀가 먼저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에서 루이스는 용감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자신이 사건의 목격자라서 그녀는 경찰이 숨긴 많은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연쇄 살인범의 출연보다 더 한면에 실을 만한 뉴스가 어디 있겠느냐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루이스는 피해자의 집으로 인터뷰를 자하며 편집장은 루이스의 활약을 보고 즉시 새로 들어온 직원인 AJ를 그녀와 동행시킵니다. 하지만 루이스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산이 있습니다. 그녀는 언론의 힘을 이용하여 여론을 이끌고 경찰 수사의 방향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인성을 알아내 살인 후에 죄책감을 줄이려고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그의 어머니는 당연히 아들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루이스는 약간 실망하지만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단서를 찾습니다. 쓰레기통에서 그녀는 피해자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직장을 옮겼다는 통지서를 발견합니다. 보아하니 그는 그의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루이스는 서둘러 떠나고 두 사람은 주변 이웃들을 방문하여 탐문하고 이는 루이스의 추측을 더욱 확고하게 만듭니다. 알고 보니 피해자는 술을 마신 후 자주 이웃들과 문제를 일으켰고 루이스는 그의 죽음이 나쁜 인간관계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촉오를 이미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 정도 용의자면 경찰이 수사하기에 충분할 것이고 AJ가 왠지 불쾌해하는 것을 보고 루이스는 눈치가 빠릅니다. 그녀는 피해자에 대해 두 가지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어머니 눈에 착한 아들, 다른 하나는 이웃 눈에 형편없는 놈인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편집장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최종 결과는 분명합니다. 나쁜 놈이 살해당하는 것보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는가. 루이스의 뛰어난 활약 덕분에 그날 퇴근 후 편집장은 이례적으로 그녀를 신입사원 환영 파티에 초대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루이스는 무시당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야근을 하고 싶어도 동료들이 불을 끄고 문을 잠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녀가 존중받는 느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신의 변화를 축하하기 위해 루이스는 심지어 무대에 올라 노래까지 부릅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고조되던 바로 그때 경찰의 등장으로 노래 소리가 끊깁니다. 그들은 간밤에 살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루이스는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바에 가서 술 한 잔을 시켜 마음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뜻밖에도 아버지의 죽음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다른 사람의 감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날 간호사도 그에게 그런 조롱을 당했던 것일까? 루이스의 머릿속에 갑자기 대담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경찰 눈앞에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 하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생각만 해도 짜릿합니다. 흥분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는데 그 남자를 따라 술집에서 나오자 갑자기 한 경찰관이 그녀를 불러 조심히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루이스는 기꺼이 경찰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서둘러 떠납니다. 루이스는 어둠 속으로 녹아들고 그녀는 마치 타고난 살인자인 듯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이용하여 먹잇감의 동정심을 얻은 다음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 치명타를 날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범행에서 루이스는 대부분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체를 강에 던지는 경험을 쌓고 이를 마무리합니다. 루이스는 흥얼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다가 우연히 그녀가 증오하는 여자를 봅니다. 그녀는 그해 무도회에서 줄리아가 그녀의 가발을 벗겨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게 했던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루이스는 마음속 악마와 맞설 만큼 강해지고 줄리아를 없애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그녀는 슈퍼마켓에 가서 핏자국 제거제를 삽니다. 하지만 계산할 때 계산대 직원은 이어폰을 끼고 루이스에게 봉투를 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뜻밖에도 그녀는 옆에 있는 친구에게 가게 안에 도둑처럼 수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험담을 합니다. 루이스는 더 이상 예전의 소심한 소녀가 아닙니다. 원하는 그 자리에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산대 직원의 휴대폰을 집어 물컵에 던져버린 후 유쾌하게 떠납니다. 그 후 루이스는 아버지의 정비소에 가서 시신을 덮을 방수포 몇 장을 가져옵니다. 떠나려 할 때 그곳에서 정비공으로 일하는 크레이그를 만나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그는 줄곧 이 정비소를 사고 싶어하며 루이스도 그에게 약간의 호감을 가지고 있기에 저녁 식사 초대에 응합니다. 그 후 루이스는 자신에게 아이스크림 한 통을 선물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만족을 위해 살인 범죄 영화를 보면서 그녀는 미리 준비해 둔 시신 처리실로 가서 줄리아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제 줄리아는 유명한 부동산 중개인이 되고 루이스는 집을 팔고 싶다는 이유로 줄리아에게 내일 저녁에 보러 오라고 약속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기에 그녀는 안심하고 출근하지만 편집장은 그녀의 지각에 매우 불만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루이스가 직접 산 커피를 건네자 모든 잘못이 용서되고 동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루이스는 빵집에서 케이크를 사가고 수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회사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제 회사가 발행한 신문을 볼 때 루이스는 멍해집니다. 분명히 특종은 그녀의 아이디어이지만 서명란에는 제프의 이름만 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탕비실로 가서 자초지종을 물는데 제프는 기사를 쓴 사람이 서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루이스의 이름은 편집국 행정보조란에 38면에만 나올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극도로 분노하고 사온 커피는 완전히 낭비입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제프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몰래 커피에 마기 액상 조미료를 붓니다. 이것은 변비에 매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쓴 커피 맛에 의해 냄새도 가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뒤에서 그림자가 나타나는데 지난번 루이스와 함께 인터뷰를 갔던 AJ입니다. 그는 꽤나 능글맞게 루이스에게 케이크에 독이라도 넣었냐고 농담을 합니다. 그녀에게 한입 베어 물라고 강요해야 그는 먹으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프가 들어옵니다. 탕비실에는 이제 잼이 발린 빵 한 조각만 남아있고 AJ는 먹고 있지만 루이스의 입가에도 잼이 묻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두 사람 사이에 수상한 일이 있다고 생각할 상황입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던 바로 그때 한 여자가 갑자기 편집국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그녀는 어제 기사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날 루이스가 인터뷰를 갔을 때 그녀는 루이스에게 제발 자기 아들의 좋은 면만 써달라고 애원했지만 신문에는 자기 아들이 깡패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정의를 되찾겠다고 주장하고 이때 제프가 나서서 그 기사는 자신이 쓴 것이라서 무슨 일이 있으면 자신에게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루이스는 순간 그에게 설사약을 먹인 것을 약간 후회합니다. 하지만 공은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진실을 이유로 여자를 쫓아낸 후 제프는 화장실로 달려가야 합니다. 힘겹게 볼일을 마치고 나오니 그는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루이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누가 그녀의 특종을 훔쳐가라고 했냐고 합니다. 루이스는 서투르게 화장을 합니다. 저녁에 크레이그와의 데이트는 그녀 인생 처음이었기에 매우 신중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알 수 없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던 AJ는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그는 먼저 루이스에게 술을 마시러 가자고 제안합니다. 아쉽게도 AJ는 루이스의 취향이 아니기에 그녀는 거절하고 서둘러 식당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거의 2시간이나 기다리고 종업원이 자리가 부족하다고 재촉할 정도가 되어서야 크레이그가 허둥지둥 달려옵니다. 한 사람은 악수를 청하고 한 사람은 포옹을 하려 합니다. 이 충돌이 고의인지 우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리에 앉자 크레이그는 계속해서 일 이야기를 하지만 루이스는 매우 좋아하고 문을 나서자마자 그녀는 대담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크레이그도 거절하지 않고 두 사람은 그렇게 멋진 하룻밤을 보냅니다. 다음 날 아침 루이스가 기뻐서 춤을 추고 있을 때 전화벨 소리가 짧은 행복을 깨뜨립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며칠 전 살인 사건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루이스는 그 말을 듣고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침착해집니다. 체포되지 않았다면 단순한 수사협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보니 그녀가 시체를 유기한 공원은 카드키를 대고 들어가야 하고 경찰은 그날 공원에 들어간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솔직하게 진술합니다. 그날 낮에는 아버지 장례식을 치렀고 저녁에는 키우던 개가 차에 치여 죽어서 기분이 좋지 않아 공원을 산책하고 말합니다. 루이스가 너무 불쌍해 보이자 경찰관도 그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경찰은 새로운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시체를 발견했는데 사망 방식은 첫 번째 사건과 똑같이 여러 번 찔려 과다 출혈로 사망한 것입니다. 루이스의 신원은 아직 발각되지 않지만 그녀는 당분간 조용히 지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후에 복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 밤 집 보러 오기로 한 약속을 취소하기 위해 줄리아에게 전화하려 하지만 입을 열기도 전에 줄리아가 오늘 저녁에 일이 있어 다음에 보자고 먼저 말합니다. 또다시 무시당하지만 루이스는 전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녀는 사랑의 행복한 단계에 있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크레이그에게 문자를 보낸 후 그는 오늘 저녁에 정비소에 손님이 와서 좀 늦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루이스는 기다릴 수 없어 곧바로 정비소로 차를 몰고 가지만 크레이그가 말한 손님이 바로 줄리아일 줄은 상상도 못합니다. 이 연인을 보자 루이스는 극도로 분노합니다. 알고 보니 줄리아는 그녀가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께서 남기신 정비소까지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루이스의 마음속 분노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고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는 척하지만 몰래 줄리아의 휴대폰을 훔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줄리아의 차로 가서 드라이버로 타이어의 바람을 모두 빼버립니다.
다음은 루이스의 계획입니다. 두 사람이 사업 이야기를 마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눌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크레이그가 먼저 떠나고 줄리아는 그제야 자신의 휴대폰이 사라진 것을 알아챕니다. 그녀는 정비소에 두고 온 줄 알지만 루이스는 그녀가 보지 못하고 크레이그의 전화번호도 없다고 말합니다. 약간 의심스럽지만 줄리아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루이스의 호의를 받아 트럭에 올라탑니다. 루이스는 자기 집으로 차를 몰고 가서 오늘이 좋은 날이라서 지금 시간이 있으니 바로 집을 보러 가자고 합니다. 줄리아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녀는 빨리 집을 보고 돌아가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루이스는 그녀를 지하실로 데려가고 줄리아가 덫에 걸린 것을 확인한 루이스는 마침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너무 자만합니다. 덩치 큰 줄리아는 루이스를 한 손으로 밀쳐내고 루이스의 유일한 무기도 냉장고 밑으로 떨어집니다. 맨손으로는 그녀가 분명히 줄리아의 상대가 아닙니다. 뜻밖에도 줄리아가 도망치던 중 바닥에 있던 세제병을 잘못 밟고 넘어지고 루이스는 즉시 달려들어 냉동 고기 조각을 집어 세게 내리칩니다. 루이스가 살인의 쾌감을 즐기려 할 때 줄리아는 다시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루이스가 그렇게 된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말합니다. 루이스가 제대로 살 줄 몰라서 그녀의 행복한 삶을 질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루이스는 너무 화가 나서 거의 줄리아를 찌를 뻔하지만 결국 그녀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줄리아를 죽이는 것은 육체적인 복수일 뿐입니다. 그녀보다 더 잘 사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이 진정한 복수이지만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루이스는 절망한 나머지 다시 머리를 잡아뜯고 벽에 걸린 아버지의 코트를 바라봅니다. 그녀는 아버지께 안겨 엉엉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이스는 마침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먼저 그녀는 어젯밤 줄리아를 데려갔던 정비소로 향합니다. 줄리아를 며칠 동안 사라지게 하려면 감시 카메라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정비소에 가서 크레이그에게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러고는 막 떠나려 할 때 몰래 카메라 데이터가 담긴 USB를 뽑아옵니다. 다음은 경력 업그레이드입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신분은 분명히 황금 중개인인 줄리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편집장 사무실에 들어가 인턴 기자 자리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편집장이 약간 놀란 표정을 짓자 루이스는 즉시 자신이 연쇄 살인범에 대한 단독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줄리아는 조만간 살해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녀를 세 번째 희생자로 먼저 보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집장도 매우 흔쾌히 승낙합니다. 신문 판매 부수를 늘릴 수만 있다면 인턴 기자 자리쯤이야 줘도 상관없다고 나중에 경찰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루이스는 줄리아의 실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몇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전 괴롭힘 그룹의 나머지 3명이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그녀는 줄리아를 찾아 집을 보러 간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문자를 보내 그들이 줄리아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기자 신분으로 최근의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그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줄리아가 세 번째 희생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의심하도록 유도하면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루이스는 단독 기사를 위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했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그녀는 줄리아의 남편 집으로 갑니다. 추가 자료를 수집하면서 루이스는 줄리아의 삶이 정말로 완벽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실망합니다. 두 부부는 서로 매우 사랑하고 누가 봐도 모범적인 가정입니다. 루이스는 약간 화가 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들 때문이 아니면 어쩌면 그녀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남편이 전화를 받으러 간 틈을 타 루이스는 여기서 몇 가지 물건을 가져가기로 합니다. 예를 들어 와인 한 병을 훔치고 줄리아의 드레스를 가져가고 소파 틈새에 차를 쏟습니다. 그 후 루이스는 줄리아가 세 번째 희생자일 수도 있다는 기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발행된 기사를 보고 루이스와 AJ는 매우 만족하지만 한 사람은 악수를 청하고 한 사람은 포옹을 하려 합니다. 루이스와 AJ의 관계는 크레이그와의 관계와는 정반대입니다. 루이스는 크레이그를 좋아하고 AJ는 루이스를 좋아합니다. 다행히 전화벨 소리가 어색함을 날려줍니다. 하지만 곧 루이스의 표정은 굳어집니다. 언니 셀레는 집을 팔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심지어 사람을 보내 면적을 측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줄리아는 여전히 지하실에 갇혀 있습니다. 루이스는 급히 집으로 달려가 측정하러 온 사람을 문 앞에서 막지만 줄리아도 바깥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루이스는 줄리아의 비명소리를 들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낮에 훔친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한 후 와인병을 들고 줄리아 앞에 가서 자랑합니다. 단 하루 만에 그녀는 기자 직업을 얻고 심지어 2명의 애인까지 생깁니다. 줄리아는 당연히 좋은 말을 할 리 없지만 루이스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곧 죽을 사람에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AJ는 여전히 식당에서 루이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두 사람의 축하 파티여야 합니다. 하지만 크레이그가 어디선가 나타나 멋대로 루이스를 자기 여자친구라고 말합니다. AJ는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고 싶지 않고 그는 내일 다시 보자고 한마디 남기고 돌아십니다. 루이스는 밖으로 뛰어나가 해명하고 싶지만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녀의 첫 연애이고 멈춰야 할 때를 모르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나서자 또 다른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줄리아의 남편이 길가에 술에 취해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는 줄리아가 또 실종된다고 말합니다. 루이스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재빨리 알아채고 술 취한 사람은 운전하면 안 된다는 핑계로 그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부검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루이스도 당연히 이 점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지문을 이용하여 줄리아 남편의 휴대폰을 잠금 해제합니다. 그와 줄리아의 채팅 내용을 본 루이스는 미소를 칩니다. 집에 도착한 루이스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서둘러 줄리아와 공유합니다. 알고 보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남편은 가정폭력범입니다. 줄리아는 수년 동안 고통과 불행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루이스는 통쾌하지만 줄리아는 아픈 곳을 건드린 탓에 루이스의 무릎에 엎드려 흐느껴 울습니다. 루이스는 이 여자를 죽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사는 제때 발행됩니다. 다만 루이스는 자신의 거만한 행동이 흑인 여경찰의 주의를 끌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 여경찰과 루이스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인데 삶에서 쉽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여경찰이 샤워를 하고 있을 때 집주인은 그녀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고 멋대로 온수를 끊어버렸고 심지어 경찰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 역시 동료들의 조롱거리이지만 그녀는 이 분노를 이번 연쇄 살인 사건과 같은 범죄자들에게 쏟아냅니다. 흑인 여경찰은 주변의 감시 카메라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마침내 술집에서 이상한 장면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지난번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루이스는 친구와 늦게까지 술집에 있었다고 말하는데 카메라 속 사람들은 분명히 다투고 있습니다. 게다가 줄리아 실종 기사의 서명자는 분명히 루이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연결해보면 여경찰은 이 살인 사건의 해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한편 루이스는 줄리아를 납치한 탓에 매일 끊임없이 줄리아를 돌봐야 해서 매우 지쳐 있습니다. 줄리아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줄리아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루이스가 음식을 가지러 나간 사이에 줄리아는 몰래 가위를 손에 넣습니다. 루이스가 방심한 틈을 타 줄리아가 덤벼들고 루이스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녀는 자신이 줄리아에게 그렇게 잘 대해줬는데 왜 그녀는 계속 도망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루이스는 화를 내며 상처를 치료하고 빗자루를 들고 인정사정 없이 줄리아를 때리지만 줄리아의 바지에 묻은 피를 보고 루이스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같은 여자로서 루이스는 갑자기 줄리아의 불편함과 짜증을 이해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 감금된 후 줄리아는 처음으로 목욕을 합니다. 그녀는 루이스에게 목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는데 예전에 집을 나갔을 때 남편 마커스가 그녀를 유리문으로 밀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녀가 루이스에게 가했던 폭력적인 행동들이 이제 마커스를 통해 되돌아온 셈입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여러 해 전의 괴롭힘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줄리아는 질투 때문에 그랬다고 말합니다. 루이스에게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시나마 즐거움을 얻기 위해 루이스를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줄리아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사과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마치 스톡홀름 증후군 같은 감정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서로 동정하지만 루이스는 감히 줄리아를 풀어줄 수 없습니다. 만약 줄리아가 경찰에 신고하면 그녀가 막 얻은 좋은 삶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알고 보니 경찰이 크레이그의 정비소에 와서 줄리아의 실종에 대해 물었습니다. 루이스는 약간 당황하지만 사실 그녀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흑인 여경찰은 루이스와 마찬가지로 삶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여경찰은 상관에게 루이스가 연쇄 살인범일 수도 있다고 보고했지만 상관은 믿지 않고 증거도 없이 함부로 추측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흑인 여경찰은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쉽게 무시당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비밀리에 루이스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녀는 너무 늦게 도착합니다. 줄리아가 실종된 날의 감시 카메라는 이미 루이스가 가져가 버린 후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여경찰이 자신의 판단을 더욱 확신하게 만듭니다. 루이스는 아직 다가오는 위험을 알지 못합니다. 그녀는 줄리아에 대한 뉴스를 계속 확인하기 위해 편집국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신참의 인기는 구참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제프는 루이스의 경력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는 줄리아의 남편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안다고 말합니다. 루이스가 불안해하고 있을 때 마을에서는 줄리아를 찾기 위한 모임이 열립니다. 최초보도 자인 루이스는 당연히 참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의장에서 루이스는 제프가 마커스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마치 나쁜 짓을 하다 들킨 아이처럼 숨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커스는 정말 폭력적인 사람이고 그는 루이스를 쫓아가 붙잡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감히 자기 집 소파에 커피를 쏟았다고 질책합니다. 마커스는 이 이야기를 제프에게 하고 반드시 루이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겠다고 합니다. 다행히 AJ가 제때 나타나 마커스의 과격한 행동을 막지만 루이스는 혼란스러운 나머지 참지 못하고 모진 말을 내뱉습니다. 그녀는 AJ에게 왜 계속 따라다니냐고 자신이 그렇게 매력적이냐고 물고 말을 마친 루이스는 몰래 마커스를 따라갑니다. 가정폭력범을 증오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과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녀는 마커스도 똑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이전 두 번처럼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찌르기만 하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즉시 쓰러질 것입니다. 하지만 루이스가 칼을 집어든 바로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분위기는 어색해집니다. 제프는 재빨리 루이스가 연쇄 살인범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루이스는 달려가 설명하고 싶지만 누가 칼을 들고 가서 설명하겠는가? 제프는 연쇄 살인범을 자신이 발견하는 뉴스를 보도하면 앞으로 누가 감히 자신을 무시할까 생각하며 두려움과 흥분 속에서 자전거를 미친 듯이 밟습니다. 하지만 제프는 너무 빨리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불행히도 지나가던 버스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 광경을 본 루이스는 극도로 두려워하며 강가로 가서 칼에 묻은 지문을 깨끗이 닦으려고 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유품이었지만 사람은 과거를 버려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고 칼을 버리려는 순간 주머니 속에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마커스가 루이스에게 문자를 보내 그녀의 집에 가서 때리겠다고 협박합니다. 루이스는 정말 무력감을 느끼고 맞서 싸우려고 하지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립니다. 살인죄를 마커스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줄리아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점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줄리아의 태도를 떠보고 싶습니다. 그날 밤 루이스는 크레이그와 데이트하러 간다고 말하지만 그녀의 옷차림은 정말 별로입니다. 줄리아는 먼저 도움을 제안하고 그녀는 루이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골라줍니다. 하지만 아이라인을 그러던 중 갑자기 줄리아의 손이 멈춥니다. 지금 힘껏 찌르기만 하면 탈출할 수 있지만 그녀는 망설입니다. 바깥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삶이 그녀가 갈망하는 자유일까? 줄리아는 공격하지 않지만 루이스의 시험을 통과한 셈입니다. 줄리아는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울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마커스가 그녀를 돕게 하자 두 사람은 외곽의 한 빌라로 차를 몰고 갑니다. 이곳은 원래 줄리아와 남편의 보금자리이지만 이제 루이스에 의해 줄리아를 감금하는 감옥으로 변합니다. 마커스는 폭력적이고 통제욕이 강한 사람이오니 좀 더 극단적으로 한 사람을 묶어두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루이스는 바닥에 남은 음식을 흩뿌려 줄리아가 오랫동안 이곳에 살았던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 칼을 옆 서랍에 넣습니다. 그녀는 줄리아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마커스에게 문자를 보내고 그가 위층으로 올라오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줄리아가 납치된 척하면 마커스가 밧줄을 자를 칼을 찾도록 유인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자신이 도박을 한다고 인정합니다. 줄리아의 협조 수준을 보면 그녀가 옳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줄리아는 정말로 가정폭력에 맞서 싸울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상하지 못합니다. 마커스가 그렇게 통제력이 강할 줄 모르고 줄리아는 분명히 피해자입니다.
그는 줄리아가 정숙하지 못하게 다른 사람을 유혹한다고 생각하고 즉시 마커스는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루이스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나 말리고 줄리아에게 이혼을 요구하라고 부추깁니다. 뜻밖에도 마커스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매우 약합니다. 그는 난간에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줄리아에게 이혼 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려 하고 줄리아가 다시 마음이 약해지려는 것을 보자 루이스는 즉시 줄리아를 도와 마커스를 밀어버립니다. 하지만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립니다. 흑인 여경찰은 루이스가 위층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경찰서로 연행된 후 루이스와 여경찰은 마침내 직접 대면합니다. 루이스는 살인 사건을 조사하던 기자이고 범죄자가 폭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람을 구한 것이니 그녀에게 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흑인 여경찰은 이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줄리아에게 물었지만 루이스는 이미 줄리아와 공모한 후였습니다. 줄리아는 자신이 남편에게 납치되고 범행에 사용된 칼도 남편이 주머니에서 꺼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죽은 사람은 반박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사건을 은폐하지만 흑인 여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조사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루이스의 아버지는 예전의 목수이고 연쇄 살인범이 사용한 칼은 바로 목수들이 흔히 사용하는 종류입니다. 게다가 네인조 괴롭힘 그룹의 진술은 루이스와 줄리아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현재 줄리아는 부동산 중개인이 되어 루이스의 아버지가 남긴 집을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동기가 매우 분명합니다. 루이스는 모든 것을 정확히 지적당하자 불안해서 다시 머리를 잡아뜯지만 증거 없는 모든 추측은 중상모략일 뿐입니다. 상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흑인 여경찰을 신문실에서 급히 불러냅니다. 시민들의 눈에 비친 경찰의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고 게다가 루이스는 기자입니다. 그녀가 밖에 나가 엉터리 기사를 쓰면 상관은 어떻게 경찰서장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겠는가. 흑인 여경찰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루이스와 줄리아는 무죄로 풀려나 연쇄 살인범을 잡은 영웅이 됩니다. 마을 사람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지만 루이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줄리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을 발견합니다. 루이스는 줄리아가 무엇을 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 매우 당황합니다. 알고 보니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벗어난 후 줄리아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루이스는 그녀를 술집으로 데려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어렵게 얻은 자유를 즐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흑인 여경찰은 여전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녀는 몰래 루이스의 집에 침입하여 루이스가 살인했다는 증거를 찾으려 합니다. 그 후 자신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경찰에 증명하지만 루이스는 거의 모든 증거를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소에 USB를 깜빡 두고 옵니다. 그 안에는 루이스가 타이어에 바람을 빼고 줄리아를 데려가는 전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흑인 여경찰은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고 매우 흥분합니다. 다음 날 아침 술집에서 밤새도록 신나게 놀고 난 후 루이스와 줄리아는 옥상에 올라 과거에 자신에게 작별을 고하고 이제부터 착하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루이스는 아버지의 유고를 하늘에 뿌립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바라던 대로 강한 사람이 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품에 숨어 울 필요가 없습니다. 줄리아가 여전히 망설이는 것을 보고 루이스는 집 지하실 문은 항상 그녀에게 열려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집 안에 이미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바로 어젯밤 그녀의 계획을 망친 흑인 여경찰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대립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흑인 여경찰이 증거를 손에 쥐고 더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영장 없이 민가에 침입하고 게다가 이 증거가 판사에게 전달될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 루이스가 경찰에 신고하기만 하면 경찰은 흑인 여경찰을 체포해 갈 뿐만 아니라 USB를 개인 소지품으로 루이스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법이 그러하니 흑인 여경찰은 화가 났지만 루이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매서운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자는 단 한 번만 저지르지 않고 수없이 많은 범죄를 저지를 뿐입니다. 여경찰은 루이스가 순순히 착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루이스는 마음속 살인 충동을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녀를 앞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크레이그는 줄리아가 실종된 날가게 앞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을 루이스에게 숨깁니다.
이제 크레이그는 이 일을 빌미로 루이스에게 가게 지분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협박합니다. 명백한 협박이지만 루이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를 죽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며 합의서에 서명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깨집니다. 다행히 그녀에게는 AJ가 있습니다. 크레이그의 파렴치한 행동을 목격한 후 루이스는 마침내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습니다. 두 사람은 멋진 밤을 보냈지만 다음날 아침 AJ는 루이스를 안고 일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정리 중인 사건 파일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AJ는 우연히 흉기를 발견하고 두 사람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AJ가 처음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을 때 루이스가 이 칼로 화풀이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칼은 우연히 없어지고 범인의 손에 들어갑니다. 이런 거짓말은 어린아이만 속일 수 있습니다. AJ는 사랑에 눈먼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루이스를 바라봅니다. 그녀가 결백을 증명할 똑같은 칼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루이스는 분명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살인한다고 인정하지만 그들은 모두 악당이고 자신은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를 되찾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AJ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가 사랑한 사람은 똑똑하고 용감한 여기자이고 악독한 살인자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루이스는 옆에 놓인 식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AJ를 사랑하지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녀는 상처받는 것이 두렵고 자신에게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루이스가 AJ를 안고 흐느껴 울던 바로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립니다. 언니 세렌이 집을 팔기 위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혈육을 마주한 루이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까지 영화의 모든 내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